미자 씨는 복도 많지. 그 나이에 저렇게 챙겨주는 남자를 만났으니 복지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도 병원 간호사도 처음 보는 사람들까지 다들 제게 늦게라도 복이 왔다고 했어요. 저도 처음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누가 만들어주는 걸까요? 그 사람이 직접 만드는 건지 아니면 주변이 먼저 만들어 놓고 나는 그 안에서 믿어버리는 건지. 저는 60살이 되어서야 그걸 처음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 앞에 그 사람과 집안에 그 사람이 과연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닿길 바라겠습니다. 복지관 복도는 오후 햇살이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시간이었어요. 서예반이 막 끝난 참이었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짐을 챙겨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도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문을 나서는데 그 사람이 다가왔어요. 자연스럽게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무거운 건 제가 들게요. 손목 안 좋다면서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바구니가 제 손에서 넘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서 있었어요. 손목이 안 좋다는 걸 언제 말했던가 생각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났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앞서 걷고 있었고요. 그걸 본 박순자 씨가 옆에서 팔을 툭 쳤습니다. 미자 씨는 복도 많지 그 나이에 저렇게 챙겨주는 남자를 만났으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웃으며 한마디씩 보탰어요. 저런 남자 흔치 않아요. 말도 참 곱게 하잖아. 늦게라도 복이 왔네. 저는 괜히 귀가 빨개졌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싫지도 않았어요. 그랬거든요. 오랫동안 아무도 제 짐을 들어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누가 제 손목을 기억해 준 적도 없었고요. 그게 그렇게 낯설었습니다. 오태식 씨를 처음 만난 건 그보다 몇 달 전이었어요. 복지관 서예반 총무로 행사 때마다 먼저 나서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르신 짐 옮기는 것도 음료 세팅하는 것도 뒷정리도 늘 그 사람 손을 거쳤어요. 말투가 부드럽고 웃는 얼굴이 편안했습니다. 복지관 안에서 그 사람 흉보는 소리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어요. 첫인상이 좋았냐고 하면 솔직히 처음엔 그냥 성실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특별히 설레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냥 눈에 거슬리는 데가 없는 사람.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지관 봄 행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제가 의자를 접다가 손가락을 찧었습니다. 작게 소리를 냈는데 그 사람이 행사장 반대편에서 걸어오더니 제 손을 들여다봤어요. 많이 다쳤어요? 어디 봐요. 별거 아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약간 빨개진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방에서 조그만 파스를 꺼내 붙여줬습니다. 미리 가지고 다니던 거였어요.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저는 그때 혼자 산 지 7년이 됐었습니다. 전 남편과 갈라선 뒤로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였어요. 급식실 일은 그만뒀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아르바이트도 오래 못했습니다. 복지관이 유일하게 나가는 곳이었어요. 혼자 사는 일에는 익숙해졌습니다. 밥도 혼자 먹고 병원도 혼자 가고 마트에서 무거운 걸 들 때도 혼자 들었어요. 누구한테 부탁하는 게 더 불편해서 그냥 혼자 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혈압이 오르거나 어깨가 결려서 잠 못 드는 날이면 그 고요함이 너무 무거웠어요. 전화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전화해도 될 것 같은 사람이 없었던 거거든요. 수연이한테는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고요. 그 애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바쁘게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주차장에서 태식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미자 씨, 혼자 가세요?
저도 이쪽 방향인데. 같이 걸어가면서 별것도 아닌 이야기를 했어요. 날씨, 서예반 새로 나온 붓, 다음 달 복지관 봄 행사. 그 사람 목소리가 조용하고 낮아서 옆에서 들으면 귀가 편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적당히 듣고 적당히 말하고. 그런데 제 말을 끊은 적이 없었어요. 제가 말하는 동안 항상 얼굴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그게 또 낯설었거든요. 그렇게 한두 번 마주치다가 같이 시장에 가게 됐고 병원에도 같이 가게 됐어요. 병원 날이었습니다. 혈압이 며칠째 잡히지 않아서 동네 내과에 갔어요. 접수대에서 보험증을 꺼내다가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요즘 들어 가끔 그랬거든요. 작은 것도 손이 먼저 반응하는 게 나이 탓인지 긴장 탓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접수증을 쓰다가 볼펜을 한번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태식 씨가 조용히 제 옆에 서서 접수를 대신했어요. 이런 건 혼자 하지 말아요. 괜히 더 힘들어져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참 자상하시네요. 아직 남편도 아닌데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말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냥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게 그렇게 느껴졌어요. 대기 의자에 앉아서 번호표를 쥐고 있는데 태식 씨가 자판기에서 따뜻한 음료를 뽑아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놓고 앉았어요. 저는 그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오래 혼자였다는 게 그 순간 갑자기 실감이 났어요. 그날 저녁 수연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딸한테 태식 씨 이야기를 꺼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조심스럽게 그냥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인데 인상이 좋다고 그 정도로만 말했습니다. 수연이는 잠깐 조용히 있다가 말했어요. 엄마, 너무 빨라. 밖에서 좋은 사람이랑 같이 사는 사람은 달라. 그 사람이 엄마한테 잘해주는 건 알겠는데 엄마 또 참고 살까봐 그래. 저는 서운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껏 용기 내서 꺼낸 말인데 첫마디가 걱정이 아니라 경계였으니까요. 너는 엄마가 혼자 밥 먹는 밤을 모르잖아. 말이 나오다가 목이 조금 잠겼어요. 엄마도 이제 누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수연이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나서 한참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밥그릇 하나 반찬 두어 가지. 늘 그랬던 것처럼 식탁이 너무 넓었어요. 그 뒤로 태식 씨와 몇 달이 흘렀습니다. 복지관 봄 행사 때 같이 사진을 찍었고 여름엔 시장 근처 국밥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태식 씨는 항상 먼저 왔고 항상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제가 무거운 걸 들면 뺏어 들었고 제가 길을 헤매면 먼저 찾아줬어요. 식당에서는 항상 제 쪽으로 국물이 안 튀는 자리를 골라 앉혔습니다. 그런 걸 따로 말한 적도 없는데요. 복지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매번 봤어요. 미자 씨, 그 사람이랑 잘 되는 거 맞지요? 그런 남자 요즘 없어요. 진짜로. 나이 들어서 저렇게 챙겨주면 그게 진심인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주변 사람 모두가 좋다고 했고 제 눈에도 좋아 보였으니까요. 수연이 말이 틀렸다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고. 혼인신고를 마친 날이었어요. 구청 창구에서 서류를 내고 나오는데 햇빛이 강했습니다. 태식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네요. 짧은 말이었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랬어요. 7년을 혼자 살다가 처음 듣는 말이었으니까요. 집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태식 씨가 제 외투를 받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 부끄럽지 않게 해줄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때는 정말 그랬거든요. 그 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저는 그날 밤엔 몰랐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태식 씨가 물을 데워놨습니다. 식탁 위에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게 좋았거든요. 혼자 살 때는 아침에 일어나도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냉장고 문을 열어야 그제야 하루가 시작됐는데 누가 먼저 준비해둔 것들이 식탁 위에 있다는 게 그게 참 사소하게 좋았습니다. 시장도 같이 갔어요. 태식 씨는 장을 볼 때 꼼꼼했습니다. 두부 하나를 살 때도 여러 개를 들어보고 생선은 눈을 보고 골랐어요. 저는 그냥 손에 잡히는 걸 담는 편이었는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뭔가 배우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복지관에서도 달라진 게 있었어요. 노래교실이 끝나고 나오면 태식 씨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한마디씩 했어요. 미자 씨 남편 진짜 다르다. 저 나이에 아내 마중 나오는 남자가 어딨어. 저는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으쓱하기도 했어요. 오랫동안 혼자였고 오랫동안 아무도 저를 기다려준 적 없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집에 들어오면 조금씩 달랐어요. 처음엔 정말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눈치채기 어려운 것들이요. 어느 날 저녁 제가 찬장에서 컵을 꺼내는데 태식 씨가 뒤에서 말했어요. 그 컵은 손님용이에요. 평소에는 저쪽 컵 쓰면 돼요.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마다 집에서 쓰는 방식이 있으니까요. 그릇 놓는 자리도 말했어요. 밥그릇은 이쪽에 놓는 게 보기 좋아요. 반찬도요. 반찬은 너무 많이 꺼내면 없어 보여요. 한 번, 두 번. 처음엔 그냥 들었습니다. 성격이 꼼꼼한 사람이구나. 집 정리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매일이었거든요. 밥을 차리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냉장고를 열면서도 뭔가를 하면 꼭 한마디가 따라왔습니다. 크게 화내는 것도 아니고 소리를 높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용하고 점잖은 말투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닌데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 무렵이었어요. 복지관 노래교실 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옷장에서 자주색 카디건을 꺼냈어요. 딸 수연이가 지난 생일에 사준 옷이었습니다. 입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색이었어요. 밝고 따뜻하고. 저는 그 옷을 입을 때마다 수연이 생각이 났거든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태식 씨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그 옷은 좀 튀어요. 저는 손을 멈췄어요. 우리 나이에 너무 튀면 사람들이 가볍게 봐요. 색이 너무 강해.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서 제 얼굴을 봤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태식 씨가 옷장을 열어 회색 조끼를 꺼내 들었어요. 이게 훨씬 단정해 보여요. 저는 가디건을 벗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요. 회색 조끼를 입고 거울을 봤어요. 단정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보다 제 얼굴이 더 어두워 보였어요. 그냥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태식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훨씬 낫네. 내가 당신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복지관에 가서도 하루 종일 옷깃만 만졌습니다. 순자 씨가 옆에서 말을 거는데 잘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에 아까 그 말이 자꾸 맴돌았거든요. 가볍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제가 입고 싶은 옷을 입으면 가볍게 보인다고요.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아침이었어요. 일어나서 식탁 앞에 앉는데 뭔가 붙어 있었습니다. 태식 씨가 메모를 해둔 거였어요. 작은 종이에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국은 싱겁게,
컵은 오른쪽 선반. 외출 전 현관등 끄기. 전화는 식사 후에. 저는 그 메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태식 씨가 부엌에서 나오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헷갈릴까봐 적어둔 거예요. 나이 들수록 규칙이 있어야 편해요. 규칙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단어가 이상하게 귀에 걸렸어요. 규칙. 우리 집인데 규칙이라고. 그런데 또 반박을 못했습니다.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 화낼 이유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넘어가는 날이 쌓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밥을 먹고 나서 수연이한테 전화를 하려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태식 씨가 말했어요. 전화는 식사 후에 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식사가 막 끝난 참이었거든요. 지금 식사 후 아닌가요? 태식 씨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설거지까지 마치고 나서요. 식탁 정리가 끝나야 식사 후에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뒀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손이 좀 빨개졌어요. 물이 뜨거웠던 건지 제가 세게 문질렀던 건지 잘 모르겠어요. 수연이한테 전화를 한 건 한참 뒤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수연아, 엄마가 좀 답답해. 수연이가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선택했잖아. 그리고 그분, 사람들한테는 정말 좋다며. 저는 전화기를 든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제가 선택한 거 맞고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이 답답함은 어디다 말해야 하는 건지, 뭐라고 설명해야 상대가 알아듣는 건지, 소리 지른 적 없고 욕한 적 없고 손댄 적도 없는 사람한테 뭐가 힘드냐고 하면 저도 뭐라고 대답을 못 하겠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바깥은 어두웠어요. 옆에서 태식 씨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리모컨을 들고 조용히. 볼륨은 낮았고 거실에는 별다른 소리가 없었어요. 저는 부엌에 서서 행주를 접었다 폈다 했습니다. 할 일이 없는데 손이 가만히 있질 못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천장을 봤습니다. 숨이 편하지 않았어요. 답답한 건지 무거운 건지 딱 뭐라고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각이었습니다. 혼자 살 때는 외로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외롭지 않은데 다른 뭔가가 눌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차이를 그때는 설명을 못했습니다. 자주색 카디건이 옷장 안에 걸려 있다는 걸 알면서도 꺼낼 생각을 못했어요. 그게 이상하다는 걸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복지관 벤치였어요. 햇볕이 좋은 날이었는데 저는 그날따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노래교실이 끝나고 순자 씨랑 나란히 앉아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어요. 벤치 옆으로 비둘기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했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언니, 요즘 좀 어때요? 얼굴이 예전보다 좀 피곤해 보이던데.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말을 꺼낼까 말까. 한참을 음료수 캔만 만지작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태식 씨가 집에서는 좀 달라요. 순자 씨가 눈썹을 올렸어요. 달라요? 어떻게요? 말을 많이 해요. 제가 하는 것마다 컵 놓는 것도 옷 입는 것도 전화하는 것도 규칙이 있어요, 집안에. 순자 씨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웃었어요. 남자들 다 조금씩 잔소리하지 뭐. 그래도 언니 챙기는 건 진짜 잘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그분처럼 잘 챙겨주는 남자가 없던데. 저는 더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밖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니까요. 장바구니 들어주고 마중 나오고 사람들한테 살갑게 대하고 그걸 다 보고 온 사람한테 집에서는 다르다고 하면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하는 건지 저도 몰랐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말로 꺼내려고 하면 손에 안 잡혔어요. 그냥 매일 조금씩 숨이 좁아지는 느낌인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는 건지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태식 씨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복지관 건물 쪽에서 나오더니 우리 쪽으로 천천히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골랐어요. 태식 씨가 다가와서 자연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기 있었어요? 찾았네. 그리고 순자 씨를 보면서 웃었어요. 우리 미자 씨가 요즘 잠을 못 자서 예민해요. 제가 더 잘 챙겨야죠, 하. 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언니 잠을 못 자요? 나이 들면 그게 제일 힘들죠.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방금 제가 한 말이 통째로 뒤집혔습니다. 제가 집에서 답답하다고 한 게 아니라 잠을 못 자서 예민한 사람이 된 거예요. 태식 씨가 한 문장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웃으면서요. 순자 씨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도 더 말할 수가 없었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태식 씨는 제 옆에서 오늘 날씨가 좋다느니 복지관 행사가 다음 달에 있다느니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네, 짧게만 받았습니다. 목 안쪽이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았어요. 삼켜도 내려가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수연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태식 아저씨가 전화했어. 엄마 요즘 예민하시다고 하던데 괜찮아?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태식 씨가 딸한테 먼저 전화를 한 거였어요. 제가 말하기도 전에요.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차갑다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바닥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생각해 봤습니다. 복지관에서 순자 씨한테 한 말, 수연이한테 온 문자, 그리고 그전에도 있었던 일들. 태식 씨는 제가 불편하다고 말하기 전에 이미 제 주변 사람들한테 먼저 말을 해두고 있었던 겁니다. 미자가 요즘 기억이 자주 흔들려요. 혼자 오래 살아서 말이 조금 날카로워요. 제가 최대한 맞춰주고 있습니다. 이 말들이 언제 어디서 퍼졌는지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결과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은 이미 저를 예민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태식 씨가 힘들게 맞춰주고 있는 사람으로요. 그러니까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그게 오히려 증거가 됐습니다. 봐, 또 예민하잖아 하고요. 수연이한테 답장을 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다고 쓰면 거짓말이고 안 괜찮다고 쓰면 또 예민한 사람이 되는 거고 저는 한참 빈 답장창을 보다가 그냥 휴대폰을 뒤집어 놨어요. 화면이 식탁 바닥에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이상한 건 분명히 있는데 제가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소리 지른 적도 없고 욕한 적도 없고 손 뗀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매일 뭔가를 조심하고 있었거든요. 컵 하나 꺼낼 때도, 옷 하나 입을 때도, 전화 한 통 할 때도 그게 쌓이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때는 이름을 못 붙였습니다. 그날 밤 태식 씨가 TV를 끄고 말했습니다. 미자 씨, 복지관 나가서 집안 얘기하지 마요.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당신 말투로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봐요. 내가 당신한테 잘못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화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담담하게 말하는 거였어요. 당신이 예민한 거 내가 얼마나 감싸주고 있는데.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이 작게 떨렸어요. 태식 씨는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조용히 옆에 있던 휴대폰을 손으로 감쌌어요. 화면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태식 씨는 계속 말하고 있었고요.
손이 떨려서 화면을 2번 잘못 눌렀습니다. 세 번째에 녹음 버튼이 켜졌어요. 태식 씨는 몰랐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식탁 밑에 뒤집어 놨어요. 화면이 바닥을 향하게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들킬까봐가 아니었어요.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지금 뭘 하는 건가? 그 생각 때문이었어요. 녹음을 하면 뭔가 달라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제 불안이 더 커지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태식 씨가 말을 마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녹음을 멈추고 파일을 저장하려는데 제목을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멈춰 있었어요. 한참을 그러다가 눌렀습니다. 거실 첫 번째. 그렇게 저장했어요. 파일 이름을 보면서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거실 불빛이 노랬어요.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조금 들렸고요. 안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났습니다. 태식 씨는 이미 잠든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조용함 속에서 혼자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참는 사람이 아니라 모으는 사람이 되기로 한 건 그날 밤이었어요. 그게 의도한 건지 그냥 그렇게 된 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파일 하나가 생기고 나서 저는 조금 달라졌어요.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게 아니라 뭔가를 쌓아가는 느낌이 생긴 거거든요. 아주 작게요. 아주 조용하게요. 태식 씨는 그날도 몰랐고 그 다음 날도 몰랐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는데 뭔가 붙어 있었어요. 메모였습니다. 이번엔 식탁이 아니라 냉장고 문이었어요. 전보다 항목이 늘어 있었습니다. 태식 씨 글씨로 반듯하게 적혀 있었어요. 김치는 작은 접시에, 반찬은 3가지 이상 금지, 오전 전화 금지, 복지관은 주 1회만, 외출 전 목적 말하기. 저는 그 메모를 한 줄씩 읽었습니다. 복지관은 주 1회만. 그 줄에서 손이 멈췄어요. 복지관이 유일하게 나가는 곳이었거든요. 거기서 순자 씨 만나고 노래교실 듣고 그게 일주일 중에 제가 숨 쉬는 시간이었는데 그걸 주 1회로 줄인다고요. 메모를 떼려고 손을 올렸습니다. 그때 태식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왜 떼요? 당신 편하라고 해놓은 건데. 저는 손을 내렸습니다. 외출 전 목적 말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태식 씨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어디 가는지 알아야 챙겨주죠. 그게 부부 아닌가요?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답답했습니다. 틀린 말이었으면 반박이라도 하겠는데 이렇게 나오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하는 건지. 저는 냉장고 문을 닫고 그냥 돌아섰어요. 그날 오후였어요. 허리가 며칠째 당겼습니다. 자다가 깨는 날이 늘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 아래가 뻣뻣했어요. 전에 다니던 정형외과에 예약을 해뒀었습니다. 문자로 예약 확인까지 받아놨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예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저는 문자를 2번 읽었어요. 제가 취소한 적이 없었거든요. 태식 씨한테 물었습니다. 내 병원 예약 왜 취소했어요? 태식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신문을 접으며 말했어요. 그 병원 별로예요. 내가 아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훨씬 나아요. 그래도 제가 직접 예약한 건데 당신은 그런 거 혼자 판단하지 마요. 괜히 돌팔이한테 가서 손해봐요.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화난 기색도 없었어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병원이었습니다. 제 몸이 아파서 제가 잡은 병원이었어요. 그걸 제 모르게 취소했습니다. 이건 컵 자리나 반찬 가짓수랑은 달랐어요. 제 몸에 관한 거였거든요. 내 몸인데 내 몸을 어디서 치료받을지도 내가 정할 수 없는 건가.
그 생각이 드는데 입이 안 열렸습니다. 알겠어요. 그 말만 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등 위로 흘렀어요. 한참 그러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나는 동안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으니까요. 그 주 목요일이었어요. 수연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하려다가 오전이라 참았어요. 냉장고 메모에 오전 전화 금지라고 써 있었으니까요. 제 딸한테 전화하는 것도 시간을 맞춰야 하는 집이 됐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전화를 했어요. 수연이는 바쁜 중간에 받았습니다. 엄마, 나 지금 회의 전인데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보고 싶어서. 엄마, 나 끊을게. 이따 문자해. 뚝 끊겼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일 아니었어요. 바쁜 딸이 전화를 짧게 받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눈이 따가웠습니다. 울 것까지는 없는 일인데 그냥 눈이 따가웠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태식 씨가 나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 있었는데 현관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으면서 나갔어요. 수연이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예고 없이 온 거였어요. 손에 뭔가 들고 있었어요. 과일이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그런데 수연이 표정이 조금 이상했어요. 뭔가를 보고 있었거든요.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저 너머를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뒤를 돌아봤어요. 태식 씨가 부엌 쪽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컵을 들고 있었어요. 그 컵은 손님용이라고 했잖아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몇 번을 말해야 기억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연이가 그걸 봤습니다. 태식 씨는 현관 쪽으로 걸어오더니 수연이한테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이고, 수연 씨 왔어요? 어머니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제가 챙기느라 그래요. 들어와요, 들어와. 수연이는 안으로 들어오면서도 저를 봤습니다. 제 손을 봤어요. 컵을 내려놓은 제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걸 들키고 싶지 않아서 앞치마 자락을 잡았습니다. 셋이서 거실에 앉았어요. 태식 씨가 과일을 썰어 오겠다고 했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났어요. 칼소리, 접시 소리. 수연이가 제 옆에 가까이 앉아서 낮게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수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태식 씨가 과일 접시를 들고 나왔어요. 환하게 웃으면서요. 우리 딸 왔으니까 오늘 좋은 날이네. 자주 와요, 수연 씨. 수연이가 돌아가기 전에 현관 앞에서 저한테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녹음 같은 거 있어? 저는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그냥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수연이는 그걸 보고 잠깐 제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거실로 돌아왔어요. 태식 씨는 소파에 앉아 TV를 틀고 있었습니다. 과일 접시가 식탁 위에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녹음 파일 목록을 봤어요. 거실 첫 번째. 그 파일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새 파일을 하나 더 만들기로 했어요. 수연이가 물어봤으니까요. 누군가 물어봤다는 게 이상하게 힘이 됐습니다. 혼자 모으는 거랑 누군가 알고 있는 거랑은 달랐거든요. 저는 베개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봤어요.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옆방에서 TV 소리가 낮게 들렸어요.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때요. 그날 밤이 처음이었어요. 수연이한테 연락을 한 건 제가 먼저였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짧게요. 할 말이 있으니 잠깐 볼 수 있냐고. 수연이가 바로 답장을 했어요. 언제요? 어디서요? 저는 집 근처 카페 이름을 보냈습니다. 태식 씨가 모르는 곳이었어요. 복지관 쪽이 아니라 반대 방향 골목 안에 있는 작은 카페였거든요. 약속날 아침, 저는 외출 준비를 하면서 태식 씨한테 말했어요. 시장 다녀올게요. 태식 씨가 말했습니다. 뭐 살 거예요? 두부하고 파요. 오래 걸려요? 1시간이요. 그렇게 말하고 나왔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처음으로 태식 씨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죄책감이 없었어요. 오히려 발걸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카페에 먼저 도착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문 쪽을 봤습니다. 손이 조금 차가웠어요. 날씨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몰랐습니다. 음료를 시켜놓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녹음 파일 목록을 열었습니다. 거실 첫 번째, 주방 컵, 현관 외출, 병원 예약 취소, 복지관 가지 마. 파일이 5개였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세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그때그때 켰다 껐다 했는데 5개가 쌓여 있었어요. 그걸 보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했습니다. 이게 다 내 집에서 생긴 일들이구나. 이게 다 내 일상이었구나. 수연이가 들어왔어요. 저를 보더니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앞에 앉았어요. 음료를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뭐야? 말투가 물음표가 아니었어요. 그냥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화면이 위를 향하게요. 엄마가 말로 하면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아서 그냥 모았어. 수연이가 화면을 봤습니다. 파일 이름들을 읽었어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들어볼래? 수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첫 번째 파일을 눌렀어요. 볼륨을 낮게 해서요. 카페 아니라 주변 소리가 있었는데 태식 씨 목소리는 그 안에서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조용하고 낮고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밖에 나가서 집안 얘기하지 마요. 당신 말투로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봐요. 수연이가 테이블 위에 놓인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이었어요. 그 컵은 손님용이라고 했잖아요. 몇 번을 말해야 기억해요? 수연이 입술이 얇아졌어요. 세 번째 파일이었습니다. 당신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식들도 당신 귀찮아하는 거 몰라요? 내가 아니면 누가 당신 데리고 살아요? 카페 안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수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음료컵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차가웠습니다. 엄마가 그냥 예민한 게 아니었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수연이 눈이 빨개졌어요. 그 애가 우는 걸 저는 별로 못 봤거든요. 어릴 때도 잘 안 울던 애였어요. 그런데 그날 카페에서 수연이 눈이 빨개지는 걸 봤습니다. 미안해, 엄마. 내가 그분 평판만 믿고 저는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 엄마도 처음엔 몰랐으니까. 그날 오후였어요. 수연이가 같이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태식 씨가 있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수연이가 먼저 일어섰어요. 가자, 엄마. 집에 들어서니 태식 씨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우리를 보고 일어났어요.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요. 아이고, 수연 씨도 왔어요? 어머니가 시장 간다고 하더니 수연이가 신발을 벗으면서 말했어요. 네, 엄마 만났어요. 태식 씨가 저를 봤습니다.
시장 봐온 게 없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뭔가를 재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은 안 했어요. 셋이서 거실에 섰습니다. 수연이가 저를 봤어요. 저는 숨을 한번 골랐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서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태식 씨가 그걸 봤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을 눌렀어요. 볼륨을 높였습니다. 거실에 태식 씨 목소리가 퍼졌어요. 당신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식들도 당신 귀찮아하는 거 몰라요? 내가 아니면 누가 당신 데리고 살아요? 태식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그 사람 얼굴이 굳는 걸 처음 봤습니다. 늘 웃거나 담담하거나 점잖거나 그랬던 사람인데 그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태식 씨가 말했어요. 그건 화가 나서 한 말이지. 부부끼리 그 정도 말도 못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내가 당신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병원도 챙겨주고 밥도 챙겨주고.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병원은 엄마 예약을 취소하셨잖아요. 태식 씨가 수연이를 봤어요. 그건 더 좋은데 알아보려고. 그게 엄마한테 먼저 물어보고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수연이가 흥분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태식 씨가 저를 봤어요. 미자 씨,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딸까지 데려와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소리 지른 적 없지만 나는 이 집에서 매일 조용히 혼났어요. 태식 씨가 입을 열려다가 닫았습니다. 수연이가 제 옆에 섰어요. 딱 붙어서요. 저는 식탁 위에 있던 냉장고 메모들을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천천히요. 김치는 작은 접시에, 반찬은 3가지 이상 금지, 오전 전화 금지, 복지관은 주 1회만, 외출 전 목적 말하기, 한 장씩 떼어서 손에 쥐었어요. 태식 씨가 봤습니다. 저는 그 메모들을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설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태식 씨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 사람 앞에서 등을 곧게 폈습니다. 어깨가 내려가지 않았어요. 손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수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엄마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상담센터는 버스로 2정거장 거리였어요. 수연이가 알아봤습니다. 가정폭력 상담 전문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잠깐 멈칫했습니다. 폭력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맞는 말인지 몰랐거든요. 맞은 적도 없고 소리 들은 적도 없는데 그게 폭력인지 아닌지도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한번 가보자. 들어보기만 해도 돼. 그날 아침 저는 외출 준비를 하면서 태식 씨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목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메모에는 외출 전 목적 말하기라고 써 있었지만 그 메모는 이미 제 손으로 떼어서 봉투에 넣은 뒤였거든요. 현관을 나서는데 태식 씨가 말했어요. 어디 가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갔다 올게요. 그게 전부였어요. 상담센터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창가에 화분이 있었고 의자가 몇 개 놓여 있었어요. 수연이랑 나란히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가방 안에 휴대폰이랑 봉투를 챙겨왔어요. 녹음 파일, 냉장고 메모, 병원 예약 취소 문자, 수연이한테 온 그 문자까지요. 상담사가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책상 하나, 의자 몇 개, 창문으로 바깥 나무가 보였습니다. 상담사는 나이가 많지 않은 여자였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말이 잘 안 나왔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복지관에서 만났다는 것부터 해야 하나, 혼인신고 날부터 해야 하나.
입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그때 상담사가 먼저 말했어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순서 안 맞아도 괜찮아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숨이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했어요. 컵 이야기, 카디건 이야기, 메모 이야기, 병원 예약 취소 이야기. 말하면서 이게 작은 일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꺼내놓고 보니까 작지 않았어요. 하나하나는 작은데 다 합쳐놓으니까 무게가 있었습니다. 상담사가 녹음을 들었어요. 메모를 봤습니다. 병원 취소 문자도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큰 소리가 없었다고 해서 괜찮은 관계는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래 참고 있던 숨을 내쉬었어요. 누군가 처음으로 제 말을 믿어준 겁니다. 제가 예민한 게 아니라고, 이상한 게 맞다고.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참았어요. 상담실에서 울면 더 말을 못할 것 같아서요. 수연이가 옆에서 제 손을 쥐었습니다. 상담사가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해 줬어요. 이혼 의사가 있으면 먼저 협의를 시도해 볼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집한 증거들이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준다고도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태식 씨한테 말했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태식 씨가 저를 봤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때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내가 돈을 뺏었어요? 내가 밥을 굶겼어요? 목소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처음으로요. 나는 잘해주려고 한 거예요. 당신 창피하지 않게, 당신 손해 안 보게. 그게 잘못이에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말대로라면 나는 계속 고쳐져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집에서는 못 살겠습니다. 태식 씨가 말을 이으려 했어요. 저는 더 듣지 않았습니다. 협의는 쉽지 않았어요. 태식 씨는 끝까지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잘해줬다고, 증거가 뭐가 있냐고. 그런데 증거는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5개, 메모 5장, 병원 취소 문자, 수연이 진술. 조정 절차를 밟으면서 시간이 걸렸어요. 빠르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내고 기다리고 진술하고 또 기다리고 그 과정이 길고 지루하고 때로는 지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뭔가 하려고 하면 손이 먼저 떨렸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손이 안 떨렸어요. 해야 할 일이 명확하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 알면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이혼이 정리된 날 저는 수연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됐어. 2글자였습니다. 수연이가 바로 전화를 했어요. 받자마자 말했습니다. 엄마, 수고했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창밖을 봤어요. 그날 하늘이 맑았습니다. 별거 아닌 하늘인데 이상하게 오래 봤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복지관 노래교실 가는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손이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자주색 카디건이었습니다. 태식 씨가 튀어 보인다고 했던 옷이요. 수연이가 생일에 사준 그 옷이었어요. 꺼내서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밝았습니다. 얼굴이 환해 보였어요. 아까보다 훨씬요. 복지관에 들어서는데 순자 씨가 먼저 봤습니다. 언니, 오늘 옷 예쁘네. 저는 짧게 웃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노래교실이 시작되기 전에 출석부를 돌렸습니다. 제 차례가 됐어요. 저는 펜을 들고 이름을 썼습니다. 강미자. 그 이름을 쓰는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노래교실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는데 조용했어요. 제 발소리만 났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불을 켰어요. 거실이 밝아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메모도 없고 규칙도 없었습니다. 그냥 식탁이었어요. 제 식탁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컵을 꺼냈습니다. 아무 컵이나요. 제가 편한 컵으로요. 물을 따라서 마셨어요. 그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가에 복지관 일정표를 붙였어요. 노래교실, 서예반, 건강체조. 빼곡하게 채웠습니다. 그 옆에 자주색 카디건을 걸어놨어요. 내일도 입을 거니까요. 병원 예약도 제 휴대폰으로 직접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정형외과요. 접수 문자가 왔어요. 확인을 눌렀습니다. 손이 안 떨렸어요. 저는 식탁 앞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숨이 편했어요. 혼자인데 외롭지 않았습니다. 전에 혼자 살 때의 그 무거운 고요함이 아니었어요. 그냥 제 공간이었습니다. 제 시간이었고요. 좋은 사람이라는 말보다 내 숨이 편한 집이 먼저였습니다. 그걸 예순이 넘어서야 알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알았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